뭐냐? 예, 물리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들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량은 기호로 이제 P로 표시합니다. P. 그래서 P 벡터예요. P 벡터. 벡터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은 7-3절에 있습니다.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보존되게 돼 있어요. 이 우리 자연의 특징이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보존이 된다.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7, 4, 5, 6, 7 이거 나머지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내용은 이론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1, 2, 3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왜 안 나왔어? 다시 해야겠네. 다시. 제목이기 때문에 뭐 보면 이 책 보고 따라왔겠죠. 여기는 그죠? 7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운동량, 충격량, 물리량으로는 운동량, 충격량. 또 내리고 또 켜고 한 번에 안 돼서 그래. 안 들어오네요. 자, 7-1절로 가보세요. 7-1절의 제목이 이제 선운동량인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운동량 이 앞에 이제 선이 붙으면, 선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직선 운동의 그 선자입니다. 회전 운동이 아니라 선운동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선운동량의 정의부터 봐야겠죠. 도대체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호로는 P로 나타내는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안 보이나지? 보이겠죠? 책을 보세요. 책을.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그 둘을 곱한 거예요. 그런데 V는 벡터죠. 이제 본래는 벡터. 그리고 M은 질량은 스칼라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그 결과의 방향은 이 V 벡터의 방향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이고 크기만 이제 M 곱하기 V를 연산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나와 있나요? 예를 듭시다. 여기 이 물체의 질량이 2kg이고 속도가 초속 예를 들어서 3m/s 초속 3m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면 운동량은 P는 두 개를 곱한 2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6이 되는 거고 이 물체의 운동량은 6,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도 같이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은 6kg 미터/s. 그래서 단위도 여기 나와 있죠. 단위도. 자, 그런데 뭔가 불편하죠? 여러분 평소에 운동량의 값을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나? 너 운동량이 지금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봐서 나 지금 운동량이 얼마야? 이렇게 대답해요? 별로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질량도 이미 알고 있고 속도도 너무 친숙한 거잖아. 그래서 그냥 질량은 얼마고 속도는 얼마다 그러면 되지. 이거를 곱해서 나타낼 일은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쓸 일이 없어요. 그죠? 예. 엄마가 야, 너 속도 되게 빠르다. 속도가 얼마야? 그러는 거지. 엄마가 야, 너 운동량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없잖아. 우리 평소에 그럴 일도 별로 없고. 실용적인 단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단위예요. 아주 중요한 값이라고 물리적으로는. 왜 그런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벡터이기 때문에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좌표축이 있으면 설정해서 뭐 이런 속도, 이런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의 X성분, 그죠? PX. 이거의 Y성분, 이렇게 PY. 분해해서 또 역시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분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옵니다. 이게 7.2번식.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식이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다시 어디 가냐면 여기. 그죠? 이 식, 이거죠. 요 마찬가지 식이죠. 곱하기로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7-2로 오면 이 식을 지금 암기를 해야 되는데 F는 dp/dt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F는 dp/dt. 외우세요. 이 식을 외우세요. 요거가 뭐냐면 P의 변화율이 곧 F다 이런 뜻이죠. 물리적으로는 P의 변화율이 F가 된다. 반대로 하면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 그 힘을 받는 순간 운동량이 이렇게 변한다. F는 dp/dt로 운동량의 변화율이 곧 힘과 같다. 이걸 앞에서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F는 뭐라고 그랬어요? F는 뭐죠? ma였죠. ma. 그죠? 힘을 가하면 가속이 된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건 요런 걸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F는 dp/dt.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표시 다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P는 방금 전에 M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 대신에 MV를 이 식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이게 이제 DMV 하면 이게 미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미분에서는 M 곱하기 DV 곱하기 V 곱하기 DM이죠? 그죠? 미분. 두 변수의 곱의 미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그냥 두고 변화율 곱하고 변화량, 다른 하나 반대로 변화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있어요. 여기에 단서를 하나 집어넣는데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이제 단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교재에서는 단일 입자 그래서요. 입자가 질량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그냥 입자라면 그러면 DM은 0이 되겠죠. 질량 변화가 없을 테니까 요거는 0이 되고 MDV만 남겠죠. DMV는 MDV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dvdt가 곧 가속도가 됩니다. 그렇죠? A는 dvdt. 그래서 같은 식임을 알 수 있죠. 식임을. 그런데 단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단서가 M이 불변인 경우, DM이 0인 경우에만 이런 얘기입니다. DM이 0이라면 그때는 MA로 쓸 수 있다. F는 MA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죠. 이런 조건이 들어가는. 그럼 이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뉴턴의 제2법칙을 F는 MA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겠죠. 이렇게. 이게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더 넓은 범위의 뉴턴의 제2법칙.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으로 표현한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 그래서 교재에는 뉴턴의 제2법칙과 동등하다 그랬는데 이거 자체가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운동량으로 표현된 뉴턴의 제2법칙. 쓰기가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이 뭐야 그러면 F는 MA라는 말보다는 F는 dp/dt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인데 이거는 나중에 에너지 공부할 때 또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미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v가 n분의 p잖아요. 크기로만 보자면 그죠? 크기로만 보자면 v가 n분의 p니까 n분의 p 제곱이라고 또 운동량을 써도 됩니다. 역시 운동량으로 나타낸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 식들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격량. 7-1절은 그냥 P는 MV라는 걸 공부했어요. 정의, 새로운 물리량의 정의인데 새로운 것도 사실 없죠. 그냥 질량하고 속도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건 F 뉴턴의 제2법칙을 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F는 dPdt. 자,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공부하는데, 충격량은 영어로 뭐죠? 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충격량은 영어 시간에도 이런가요? 영어 시간에도 충격량이 뭐야? 아까는 잘 실험할 때는 아주 잘 놀더니 별로 반응이 안 좋으네요. 예. 영어를 싫어하는 건가? 뭐라고 읽죠 이걸? 임펄스, 그죠? 임펄스. 예. 잘 읽네요. 예. 임펄스. 여러분들 이제 공대이긴 한데 무슨 과예요, 여러분들은? 환경공학과면 수학이 들어가는 환경공학? 수학 나오지 않아요? 환경공학에? 수학 많이 나오잖아. 임펄스라고 하는 거 배우나요? 수학에서 임펄스? 공학에서 임펄스. 공부 안 해요? 물리에서 임펄스랑 좀 다른 임펄스가 있어요. 공학에서는. 1학년이라 잘 모르나? 예, 임펄스가 뭐냐면 어떤 순간적인 반응, 순간적인 자극. 이거 임펄스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자극. 그런데 물리에서는 그게 아니라 충격량이에요. 나중에 혹시 임펄스라는 걸 공부하면 물리적인 용어하고 공학에서의 용어를 혼동하지 말라고요. 보면 공학에서의 임펄스, 단위 임펄스 함수 이런 말로 많이 나온다고요. 공학에 가면 임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순간적인 자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모르니까 순간적인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남겠죠. 반응도 순간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간적으로 뭔가 반응을 주면 자극이 남는다고, 그 영향이 남는다고, 영향이 이렇게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어공학, 여기서는 이 웹페이지에서는 제어공학이고 통신공학에서, 전기에서, 기계 진동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예. 그때의 임펄스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충격량은 충돌할 때의 힘과 시간의 곱이에요. 아예 전혀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 그림 7-7에 가보면 이게 좀 충돌이 시작해. TI에서 고무, 테니스 공, 뭐 이런 공을 여기 딱 던지면 여기에 충돌을 시작해서 이때 충돌이 딱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은 아주 짧겠죠. 대개는 아주 짧을 수도 있고 뭐 이 공이 풍선이라면 좀 오래 충돌하겠지. 지그시 눌렸다가 다시 튀어나오니까 충돌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충돌하는 동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커졌다가 이제 끝나면 여기서 힘이 없으면 충돌이 끝나는 거죠. 시작, 끝 이렇게. 이런 시간을 충돌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충돌 시간. 힘이 작용한 시간이죠. 그랬을 때 이 시간에 따라서 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넓이를 구해요. 넓이. 이걸 충격량이라고 하고 임펄스가 되는 겁니다. 공학에서의 임펄스랑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한다고 물리 시간에 임펄스를 공부했는데 공학에 오니까 달라. 물리 시간에 잘못 배웠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는 식이 적분식이 되겠죠. 인테그랄 요 F 그리고 dt 충돌하는 시간 TI에서 TF까지 적분하는 거지. 이게 바로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이게 충격량이 되는데 기호로 임펄스니까 I로 표시하자면 I가 되고 이거 벡터예요. 벡터는 요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들 풍선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풍선인데 벽으로 달려가서 충돌했어. 그럼 힘은 나한테 전해지겠죠. 나한테. 그렇죠? 내가 벽에 충돌하면 힘은 나한테 전해지겠죠. 그럼 내가 충격량을 받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이 물체로 충격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 만약에 힘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되겠죠. 일정한 힘이 이렇게 작용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 y축이 힘이 되겠죠. 힘. 그래서 이렇게 평균 힘 곱하기 평균 힘 AVG, FAVG 평균 힘 곱하기 동일한 시간 TI-TF 또는 델타 T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힘, 같은 충격량을 계산하는 일정한 이 힘을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힘.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힘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했어요. 평균 힘은 딱 중간이 되겠죠? 중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지금 이제 160페이지까지 쭉 끝난 거예요. 160페이지까지. 이렇게.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죠. 충격량. 그럼 충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량의 단위는 뭐예요? 가방 안고 여기 두 번째. 네, 충격량의 단위가 뭐가 되죠? 몸은 808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707에 가 있어. 이제. 그 옆에 친구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 앞에 친구 네. 줄? 어떻게 줄이 됐지? 힘의 단위 뭐예요? 뉴턴. 곱하기 또 뭐를 곱해야겠어? 뭘 곱해야겠어요? S라고 그래? 그렇죠. 뉴턴 초. 하나는 영어, 하나는 우리말 그러니까 이상한가? 뉴턴 세크, 그죠? 예. 충격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단위 만드는 방법 모르겠어요, 아직? 자, 그러면 예제 7-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풀이는 보지 말고, 여기 문제만 보고, 1번, A번,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죠? 충격량. 내가 풍선이라면 벽에 맞고 충돌했을 때 충격량의 크기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야겠죠. B번, 자동차라면 자동차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평균 힘 구하라. 해보세요. 예. 옆 사람하고 같이 구해보세요. 혼자 안 되면. 자동차의 질량이 1600kg이고 속도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속도 왼쪽으로 초속 13m. 근데 마이너스가 바로 이제 방향은 왼쪽을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돌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2.2m/s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지속된 시간이 0.13초니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F를 알아야 이 넓이를 구해서 F 시간에 따른 F를 알아야 충격량을 구하잖아요, 그치? 충격량을 못 구합니다. 근데 B번에 보면 자동차에 작용한 평균 충돌임 이것도 모르지. 이거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평균을 해서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면 앞에서 F는 dPdt라는 걸 이미 공부했다고요. dPdt. 그래서 미분적분을 여기서는 알아야 됩니다. 양변에 dt를 곱하면 F 곱하기 dt는 dp가 되겠죠.
dp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미분했으니까 양변을 적분합니다. 적분하면 인테그랄 되는 거죠. 인테그랄 이렇게. 그럼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 적분해야죠. t1부터 t2까지. 여기는 변수가 p니까 p1부터 p2까지. 그죠? 시간이 t1일 때 운동량 p1, 시간이 t2일 때 운동량 p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아요? 미적분에서 이 정도는 공부할 텐데, 그죠? 미적분 공부하죠? 그러면 이거는 뭘 미분한 거야? 2를 적분한 거니까 그냥 P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P2 P1이에요. P2 좌변은 P2 P1. 우변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충격량이잖아. 충격량. 그죠? 아까 얘기했던 충격량. I가 되는 거지? 이게 충격량이죠. F dt 적분. 그죠? 그러면 충격량을 못 구하면, 즉 F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뭐를 구하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네요. 물체, 힘이 가해진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그 값은 충격량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러면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되겠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P2 P1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질량 곱하기 속도,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이렇게도 되겠죠? 그런데 다 벡터입니다. 이게 벡터. 자, M은 1600. 그래서 M이 나온 거고 1600. V2는 오른쪽이죠. 이게 V2죠. 오른쪽으로 2.2. V1은 왼쪽으로 13. 마이너스 13 해줘야죠. 그러면 1600 곱하기 15.2죠. 1600 곱하기 15.2. 마우스를 쓰느라고 손에 쥐가 나올 것 같아요. 오. 여기, 이것도 되네. 예. 이게 되는데,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곱하면 얼마죠? 이거 곱했더니 24,300. 네? 예. 여기 나오는 겁니다. 24,300 kg 미터 퍼 세크.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인데, 그죠? 뉴턴 세크 나와야 되는데, 얘를 정리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의 단위나 운동량의 단위나 결국 동일합니다. F는 MA가 돼서 질량, 가속도 곱하기 초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MV하고 같은 운동량과 같은 단위를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을 구했죠? I를 구했어요. I를 구했는데 충도라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충도라는 시간 여기 있죠. 충도라는 시간이 0.13초였다. 그래서 평균 힘으로 바꿔주면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일정한 시간, 그죠? 일정한 힘. F 평균 힘은 이 시간분의 0.13초 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이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 그래서 87,000 뉴턴이 계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보면, 뉴턴의 제2법칙 F는 dPdt인데, 이걸 적분으로 표현하니까 뭐가 돼요? 델타 P는
I가 되죠. 또는 I는 델타 P가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얘기죠. 하나는 미분으로 표현하니까 뉴턴의 제2법칙이고 하나는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예, 똑같은 적분으로 표현한 똑같은 식. 근데 이름을 짓기를 이건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이름을 짓고 똑같은데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요. 그죠? 이 법칙. 대신에 이제 운동량으로 표현한 거지. 이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좌변은 충격량이죠. 충격량, 우변은 운동량이에요.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임펄스. 운동량은 영어로 뭐죠? 운동량? 앞으로 가보세요. 빨리. 운동량 영어로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량? 자, 읽어보세요. 모멘텀, 그죠? 모멘텀.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 어디 있나? 교재 있지 않아요? 여기 있죠. 임펄스 모멘트 시어럼이라고 합니다. 임펄스 모멘트 시어럼. 둘이 같은 얘기다. 이걸 모르면 또 양쪽 다 또 이게 아니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했어 같은 건데,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7-3절로 가면 선운동량 보존. 여기는 이제 이미 했던 거 뉴턴의 제2법칙 했던 거를 운동량으로 다시 표현하는 거고 7-3절은 이건 뉴턴의 제3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뉴턴의 제3법칙. 그래서 여기 두 물체가 충돌하죠. 이렇게 충돌할 때, 자, 이거는 이제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이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두 물체가 멀리에서 오다가 여기 충돌이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을 짧은 시간 충돌했다가 다시 멀어집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이 그죠? 이거죠. M2는 M1을 밀어낼 거예요. 그죠? 이런 힘이 M1은 밀리고 M2는 하다가 쿵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겠죠.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죠. 서로. M1이 받는 힘의 방향, M2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가 같아요. F21하고 F12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럼 이 둘을 더하면 그냥 0이겠죠. 그죠? 완전히 반대인 두 벡터를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F21 이거는 1번 물체가 받는 힘이네요. 그죠? 교재마다 이거 좀 다른데 2번이 힘을 가해서 2번이 1번에게 힘을 가했어요. 그래서 M1이 받는 힘이죠. M1이 받는 힘인데 F는 다시 보면 F는 이 힘이 일정하다면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일정하다면 미분은 그냥 나눠줘도 되겠죠. 델타 P 나누기 델타 T가 되겠지. 그렇죠? 힘이 일정하다면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면 일정하지 않으면 dP dt 미분해 줘야 되는데 일정하다면 평균 변화율이나 순간 변화율이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F21은 P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번 물체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1번 물체가 운동량이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을 쓴 거라고 F는 dP dt를. 그러니까 여기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래서 나중은 충돌 후에, 처음은 충돌 전에. 오늘 충돌 후, 충돌 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충돌 후의 속도가 V1F예요. 이거 V1F. 충돌 후의 속도, 충돌 전의 속도가 V1I가 됩니다. 여기 질량만 곱하면 그게 운동량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델타 T로 나눠줄 필요도, 곱해줄 필요 없이 그냥 F21만 써도 돼요. F21.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 뉴턴의 제3법칙이 뭐냐면 F21
더하기 F 1, 2 더하면 0이 돼야겠죠? 이렇게 더하면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요건 1번 물체에 가해진 거기 때문에 1번 물체의 델타 P1, 델타 T 시간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거 2번 물체에 가해진 힘에 의해서 2번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벡터니까 표 표시 다 해서 는 0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식을 또 쓴 거니까 는 0 이렇게 씁니다.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이 시간을 곱해도 될 거 아니야? 그럼 델타 P1 더하기 델타 P2가 변화가 0이란 얘기예요. 델타 P1 시간을 곱해서 델타 P2 둘 다 변화량은 0이다. 이 얘기는 그냥 델타 P1 더하기 P2 전체의 변화량도 0이다는 얘기죠. 각각의 변화량의 합은 전체의 변화량과 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니까 그냥 총 운동량, 전체 운동량. 즉 전체 운동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죠?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는 너, 나 힘을 더해서 0이죠. 네가 받는 힘, 내가 받는 힘 서로 준 거니까 더하면 0이고 너의 운동량, 나의 운동량 합의 변화량도 0이다. 즉 전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마치 이거 같아요.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속도는 불변한다. 그죠? 속도는 일정하다. 여기 질량만 곱해봐요. mv는 일정하다. 되겠죠? 뉴턴의 제1법칙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이건 두 물체, 각각의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만 전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운동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태양계라고 합시다.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막 서로 힘을 막 가하잖아요. 그죠? 막 중력을 가하면서 어지럽게 막 돌고 내가 여기 있을 때 다른 여기 있고 뭐 화성은 저기 있고 시시각각 위치는 다 변해요. 속도도 변하고. 하지만 이 전체의 운동량은 어때요? 안 변합니다. 전체 운동량은. 변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1번 입자, 2번 입자, 3번 입자가 3개 있는데 3개 있어요. 얘네 둘은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얼마인지 속도가 얼마인지 다 알아낼 수 있어. 3번은 안 봐도 알아요. 그렇죠? 안 봐도. 왜? 전체 값이 같아야 돼? 네가 100 가지고 있고 내가 200 가지고 있어. 우리 전체 더하면 500이야? 그럼 3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200은 안 봐도 뻔하잖아. 그렇죠? 전체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전체 값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를 알고 있으면 그 모르는 거 하나를 구해내는 건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꼭 가서 얘를 관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 법칙. 전체량은 항상 일정하다. 또 우리 앞에서 6장에서 공부한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잖아요. 그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더하니까 500줄이야. 너 100줄, 그럼 얘는 분명히 200줄이겠죠. 안 봐도. 그죠?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자, 운동량도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입자의 운동량 더하기 2번 입자의 운동량. 이 세상에 입자는 두 개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너랑 나랑 운동량을 더한 값은 다른 순간에도 똑같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걸 식으로 외우는 막 외우고 M1 V1 M2 V2 더하기는 M1 V1 F M2 V2 F 막 구구단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냥 말로 보존되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물리식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하려고 하는 건 수학 때문에, 그죠? 계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물리학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와 속도에 관한 것도 보존이 된대. 운동에 관한 것도 이 세상은 보존이 되게 돼 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아주 간단한 예제 문제 마주치는 화차, 기차, 여기 초속 18m의 속력으로
굳이 기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주 공간에 너랑 나랑 둘뿐이야, 그죠? 근데 너의 질량과 나의 질량은 똑같아. 너나 그러니까 이상하다. 두 물체가 있어요, 그죠? 두 물체의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정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정지. 다른 하나가 초속 18m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얼음판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여기 이런 기차 문제로도 나왔는데 예. 그럼 둘이 결합이 되는데 여기 결합이 되는데 연결되게 돼 있다고 합시다. 마치 이렇게 걸쇠가 있어갖고 둘이 다 걸리는 거야. 아니면 그 벨크로 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 그래서 둘이 그냥 탁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자고. 그럼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네가 와서 너무 빠른 속력으로 다가와서 서로 끌어안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가 와서 우리 서로 결합이 돼서 같이 움직여. 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 속력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걸 단서가 뭐예요? 단서가. 내가 물리학에서 공부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죠? 7장에서 공부한 6장에서 역학적 에너지 공부 보존. 두 번째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게 운동량 에너지 보존. 내가 6장 공부했으니까 이거를 에너지 보존으로 할 거야. 그럼 네가 가진 에너지,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 구합니다.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여. 그럼 나중에도 2분의 1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2m이죠. 2m. 새로운 속도 v'의 제곱. 이 둘이 같을 거야.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죠?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런데 이 충돌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자연에서 충돌해서 에너지 보존 안 돼요. 에너지 보존 된다면서?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에너지 보존은 당연히 에너지 보존은 돼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보세요. 자, 너는 이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게. 서로 똑같은 속력으로 가다 우리 정면으로 만나서 서로 끌어안자? 그럼 멈춰버리지. 그죠? 멈춰버린다고.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속도로 다가와서 쾅 부딪히면 한 덩어리 돼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운동 에너지 어디 갔니? 내 운동 에너지 어디 갔니? 어디로 갔겠죠? 어디로 갔어요? 그때는 내가 아프잖아. 그죠? 충돌해서 부딪힐 때 아프잖아. 그죠? 내 세포로 다 전해졌어요. 세포. 나를 아프게 하는 세포로 다 충돌에 전해져서 에너지가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라고. 그건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우리 6장에서 공부했던 그런 경우만 보존되는 겁니다. 예. 그때 충돌에 대한 공부 안 했을 거라고. 그죠? 예. 충돌도 일어나는 건 이제 7장인데 7장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도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이때 바로 충돌 전과 후로 나눠놔야 돼요. 충돌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충돌 전, 충돌 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칸을 넣어 놓고 충돌 전에 운동량 우는 소리가 P 전체 운동량을 구합니다.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 그럼 너하고 나밖에 없어. 1번하고 2번 물체만 있으니까 1번 물체의 운동량 더하기 2번 물체의 운동량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운동량은 mv라고 했으니까 그냥 m1 v1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m2 v2 그냥 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고 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충돌 후에도 p1 더하기 p2 따로 구해보면 되죠? 역시 m1 v1 m2 v2 이게 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같아요.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M1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있는데 얘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운동량 자체가 없어요. 그럼 요놈의 운동량 하나 구하고 충돌 후에는 둘이 한 덩어리가 됐네. 전체 운동량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MV는 EM 나중에 V가 뭐가 돼? 2분의 V가 되겠죠. 그래야 양변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절반이 되겠네. 너무 간단한 식이란 말이야. 어려운 식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잖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질량, 하나의 속도 이렇게 놓고 나중 운동 에너지 따로 구해보세요. 따로 2분의 1 2m이 움직이죠. 전체 질량 2m 그리고 속도는 2분의 v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2분의 v의 제곱 그러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같지가 않다고. 운동 에너지 얼마로? 처음 운동 에너지의 절반이 되죠. 그죠? 처음 운동 에너지의 절반이 되잖아요. 절반. 2분의 1 mv 제곱이고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 mv 제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절반이죠. 2분의 1의 mv 제곱의 절반이 8분의 1 mv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예. 운동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나머지 운동 에너지 어디 갔어요? 얘는 뭐 얘도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자들이 그죠? 이 결합하는 곳에 원자들의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에너지로 다 전달이 돼서 어딘가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충돌할 때 뭐 커다란 소리가 나서 파동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죠. 외부 공기 진동으로 어떤 형태로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둘이 끌어안을 때는 사람의 모양을 변화시키겠죠, 그죠? 내 모양 변해서 내 살이 떨릴 거 진동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안 돼요. 시간이 우리가 몇 시 아직 많이는 안 지났죠, 그죠? 쉬는 시간 없이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뭐지? 여기 소총의 사격 시 되팀 현상 그랬는데 뭐 이건 굳이 총은 너무 좀 살상 무기니까. 근데 남학생들은 또 군대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갈 사람 마음속으로 가고 싶다, 예, 가고 싶다 해보세요. 아니 그럼 손이 내려오네. 예. 가고 싶다고 해야지. 그래 갈 때 기분이 좋지, 그죠? 가기 싫다고 가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가고 싶다 하고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죠. 갔다 온 사람 있지 않아요? 다녀온 사람. 다녀왔어요, 여학생? 다녔어? 집이 군대는 아니잖아, 그렇지? 집에 혹시 군대처럼 하고 있는 집도 간혹 있더라고. 아버님이 좀 특별한 뭐 군에 대한 특별한 그 추억이 있나 보죠. 애들을 막 군대같이 이렇게 하는 집들도 있던데. 총을 쏘면 이 총알의 속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죠? 총알의 속도는 초속 1km 정도 돼요. 초속 1km.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작은 입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빠른 속도가 되면 유리창 이런 거 다 깰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총알은 좀 그렇게 작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좀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군대 가면 이제 총 다룰 때 주의 집중을 아주 많이 시키죠. 예. 잘못하면 죽으니까 너랑 나랑 죽는단 말이야. 네가 잘못 쓰면 내가 죽고 막 이러니까 우리끼리는 죽지 말아야지, 그죠? 그래서 막 엄하게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근데 이 총을 쏘면 처음에 이 총소리에 놀라지만 이 총의 반동에 놀래요. 총을 쏘면 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던졌으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힘이 또 가해져야 된다고. 밀려났잖아, 총알은. 총알을 밀려난 힘만큼 총알은 총을 밀겠죠. 그래서 그냥 쏘다가는 총이 푹 날아와서 내 얼굴을 탁 이렇게 때립니다. 예. 얼굴이 이렇게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예. 총 쏠 때 막 잘 정확히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해서 쐈더니 어떻게 돼? 총이 와서 날 때린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총에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개머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깨에 손잡이를 꽉 대야 돼. 그래야 이제 튼튼한 어깨가 총이 흔들리지 않도록 탁 잡아줘요. 여학생도 군대 가는 사람 있죠? 여학생. 군대 가고 싶다. 예. 없어요? 여학생 군대 가면 아주 대접을 잘 받아요. 예. 진급도 잘 되고 할만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여군 박사분 있나요? 우리 학교? 없나요? 우리 학교는? 이제 학교 있는 여군 학사장교 있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총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우리 우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있는데 우주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 허공이 땅바닥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죠?
우주의 무중력 상태라고 하자면 그냥 덩그러니 떠 있는 거야. 뭐 헤엄치도 뭐 무슨 짓을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나한테 힘을 가하는 뭔가가 있어야겠죠. 네가 와서 밀어주든 제가 와서 밀어주든 밀어주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꺼내서 던져야지. 총을 쏘듯이. 오른쪽으로 앞으로 던지면 난 뒤로 밀려나겠죠. 그죠? 그럼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던져야 돼요. 근데 이 물체를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좋은 방법은 끈을 묶어서 던지는 거야. 끈을 묶어서 긴 끈을 묶어서 딱 던지면 이 끈이 팽팽해지기 전에 내가 저기 도착해서 저걸 잡아버리면 되겠지. 그럼 탕 갔다가 다시 오겠죠. 줄이 다시 당겨서 그런 방법을 쓰든가. 안 그러면 내가 지갑을 던지면 영원히 빠이빠이인데 그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돼요. 알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결합이 아니라 분리죠. 분리. 그죠? 분리. 지금은 충돌을 공부하고 있는데 물리에서는 충돌과 분리가 그냥 하나의 다 충돌입니다. 충돌. 충돌하는 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분리잖아요. 그죠? 다 동일한 원리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기차가 분리가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거꾸로. 두 개의 기차가 충돌해서 하나가 됐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요. 그런 다음에 동영상을 거꾸로 돌려요.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죠?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같이 가다가 서로 밀어내서 너는 정지하고 나만 가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지구의 운동 에너지 그랬는데 바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구가 내가 공을 위로 던져요. 공을 하나. 나는 지구에 속해 있다고 하자고. 공은 올라가면 지구는 밀려나야죠. 그렇죠? 밀려나는데 이 질량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구하는 방법은 전체 처음에 다 정지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전체는 m이야. 질량이 m 곱하기 속도가 빵이에요. 빵. 처음에 정지죠. 그럼 나중에 m 중에서 m이 삐져나왔어요. m에서 m이 내가 지갑을 던졌다니까. 그럼 내 몸에서는 지갑이 빠져나갔겠죠. 그죠? 두 입자가 된 거지. 소문자 m과 m 나누기 m과. 그죠? 네가 v로 가면 나는 마이너스 뭔가 가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야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의 속도를 알면 요놈의 속도도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질량이 100kg이었는데 1kg의 속도 1kg의 물체를 초속 10m로 던졌어요. 그럼 99kg의 속도는 V가 되면 되죠. 그래서 0이 되도록. 그럼 V는 99분의 10이죠. 마이너스로. 이게 산수 문제란 말이에요. 산수 문제. 그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전체 운동량이 제로였어요. M1, V1, M2, V2도 제로가 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7-4절은 1차원에서의 탄성 충돌인데 이건 용어만 볼 겁니다. 우리 자세히는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학을 되게 깊게 들어가면 아주 막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서 의미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요. 그 중에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충돌을 나누어 놓습니다. 구분을 한다고.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아까 운동 에너지 보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 충돌 전이나 후나 전체 운동 에너지도 똑같아. 그럼 탄성 충돌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탄성 충돌입니다. 대부분의 충돌은 비탄성이에요. 그런데 일부 충돌은 탄성 충돌이 될 수도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탄성 충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다 세포로 돼 있잖아요. 세포로.
그럼 충돌하면 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힘이 가해지겠지? 그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서는 정지한 것 같지만 세포는 다 움직이고 있어서 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다 흡수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거시세계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겠죠. 미시 입자들이 다 가져갔을 테니까, 그죠? 뭐 살아있으면 세포, 죽어있으면 원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여기에 힘을 가하면 이 원자들이 다 어때요? 다 힘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다가 어디 가서 구석에 멈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물체들의 속도로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체 내부의 분자들의 운동 형태 변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탄성 충돌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럼 탄성 충돌은 어디서 생기냐면 입자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자에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가 없잖아. 그 자체 에너지로 다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시세계, 원자, 분자. 사실 분자도 안 돼요, 분자도 이 구조가 변하니까. 그래서 미시세계, 미시입자, 밀입자라고 그래? 예, 밀입자들의 운동을 설명할 때는 그때는 탄성 충돌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 이 당구공은 탄성 충돌이냐? 이런 경우 있어요. 용수철처럼 생겼는 용수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자동차가 충돌하는데 한쪽에 용수철을 달아놨어. 그럼 용수철이 압축됐다가 다시 튕겨져 나가죠. 그럼 용수철이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다시 내놓습니다. 이러면 원래의 속도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용수철도 어때요? 용수철도 그 입자 하나도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에너지가. 하지만 이제 모델로 보자면, 그런 거 제외한 모델로 보자면 얘네들이 용수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구공 같은 애들은 아주 짧은 용수철, 원자들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용수철이에요. 물체 자체가. 알겠죠? 압축이 됐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모양이. 그럼 환원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안에 포텐셜 에너지로 가지고 있다가 운동 에너지로 다시 뱉어내놓습니다. 그러면 마치 탄성 충돌인 것처럼, 엄밀하게는 탄성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탄성체, 이런 걸 탄성체라고 합니다. 얘는 탄성 충돌로 해석을 해도 되더라. 오늘 쇠구슬 충돌했잖아요, 그죠? 쇠구슬이 충돌하고 나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죠. 계속 동그랗잖아요, 그죠? 충돌할 때는 아주 세게 던지면 찌그러집니다. 쇠구슬도 찌그러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때 이제 에너지를 제대로 환원을 시켜냈다고 가정하자면 탄성 충돌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비탄성 충돌이고, 앞에 문제처럼 특히 결합을 했어요. 충돌하는 물체가 어떤 갈고리로 결합을 해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충돌을 특히 우리는 실용적인 의미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완전 결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용어의 뜻만 구분하고 넘어갈 겁니다. 용어의 뜻만 구분하고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탄성 충돌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공이 내려와서 탄성 충돌했다 그러면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면 조금씩 높이가 계속 낮아지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정지하게 되겠죠. 실제는 비탄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사적으로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왔다고 치자고, 한 번 정도는. 여러 번 되풀이되면 이제 멈추게 된다. 물론 이제 공기와의 마찰, 아니면 충돌하면서 소리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긴 합니다. 쭉 넘어가시고, 이런 거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뒤에도 넘어가겠어요. 여기도 넘어가고, 여기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충돌하면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충돌 직전에 전체 운동량, 충돌 직후의 전체 운동량은 같더라. 여기도 용수철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비탄성 충돌 넘어갑니다. 그럼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 자체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운동량만 보존되는 겁니다.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예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두 물체 사이에서 항상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너의 1번 입자의 운동량 더하기 2번 입자의 운동량인데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했어. 완전 비탄성. 그럼 둘을 더해서 한 덩어리가 된 거니까 속도도 그냥 하나만 나와야죠. 그죠? 예. M1, V1, M2, V2는 전체 MV. 그래서 요 V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걸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반발 계수도 하지 않고 쭉 넘어왔습니다. 아주 좋죠? 편하죠? 그래서 실험에서는 2차원 충돌을 했어요. 실험에서 했던 그림을 다시 보면 이게 실험에서 했던 그림이에요. 여기 레일이 너 굴러 내려오고 나는 멈춰 있을 거야. 요 구슬은 멈춰 있는 거지. 그럼 요 놈은 저쪽으로 튕겨져 가고 나는 이쪽으로 튕겨져 가고. 요거 오늘 실험했죠? 그런데 이거의 속도를 구하면 이 속도를 너의 속도 이 속도를 어떻게 구해? 눈으로 뭐 안 구해져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너는 이만큼 날아가고 너는 이만큼 날아가니까 네가 날아간 거리, 얘가 날아간 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속도가 빠른 거는 멀리 날아갔겠고 속도가 느린 거는 멀리 안 날아갔겠지.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하는 겁니다. 높이가 다르면 아래로 세게 내려와서 아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평 방향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하나를 보자면 이렇게 된 거지. 한 놈을 보자면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네가 날아간 거리는 이 거리 x를 구하는 거고 이 높이 그리고 이 수평으로 던져진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속도는 이미 3장인가 4장에서 이미 공부했었잖아요. 2차원 운동에서.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네가 날아간 시간이나 얘가 움직인 시간이나 얘가 움직이는 시간이나 시간은 똑같을 거냐. 바닥에 떨어질 때. 그 시간을 구해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리를 재고 시간은 잴 수가 없지만 얘가 떨어진 위치 높이로부터 시간을 거꾸로 계산을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계산이 되죠. 이걸 이제 오늘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자유낙하하는 높이가 2분의 1 GT제곱이 돼요. GT제곱. 그럼 T는 이 식에서 T는 G분의 2H 루트 G분의 2H. 시간은 다 똑같아요. 같은 높이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9.8분의 중력과 속도 9.8이라고 하고 2 곱하기 높이가 0.8m 떨어졌다면 그죠? 0.8m. 그러면 시간이 0. 몇몇 초 나오겠죠. 시간 자체를 구할 필요가 없고 요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시간을 구해도 되고 V를 속도를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아까 엑셀에서 한 겁니다. 그죠? V를 구했어요. 그러면 너의 속도, 충돌 직후의 너의 속도, 충돌 직후의 너의 속도를 다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한 놈만 떨어뜨린 이유는 충돌 전의 속도 구하려고. 그죠? 충돌 전의 속도. 얘는 충돌 안 하고 그냥 떨어질 테니까 이 속도가 그대로 측정이 되겠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실험했던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제 7-10은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건데요. 이건 시험 문제로. 요거는 6장하고 7장을 더해서 같이 결합해서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끝을 내죠. 요거까지만 하고. 이게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6장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도 시간이 되니까 글씨가 안 써지네요, 이제. 끝내라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7장을 공부하는 건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 피 보존 그럴까요? 피 보존.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이벤트가 이 그림이에요. 총을 쐈어요. 총알이 내려와서 나무 토막에 탁 박힙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충돌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충돌 직후에 어떤 속도가 있겠죠. 꽝 결합을 했으니까 충돌 직후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V2가 0이 아니라 이거는 2번 입자의 처음 속도가 이제 0이라는 얘기고 충돌 직후에 속도 V가 있는데 계속 움직이지 못하죠.
날아가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겠지. 이거 진자니까 그죠?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 아래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높이 올라가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넣는 거고 요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식을 넣는 거예요. 식을 두 개 나오겠죠. 식이 그렇죠? 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빠르게 보면 이거예요. 먼저 운동량 보존 보세요. 7탄의 질량이 m이에요. m 총알의 운동량은 mv1입니다. 이 나무 토막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얘까지 여기서 넣어서 운동량 제로라고 쓴 거고 나중에는 이 둘이 결합하죠. 총알과 나무 토막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체로 움직입니다. VF가 구해지겠지? 근데 보세요. 총알의 속도도 너무 빨라서 모르겠어. 실제로 눈으로 본다면. 근데 충돌 직후의 속도 뭐 그렇다고 우리 눈이 그 눈으로 충돌 직후의 속도가 초속 1m, 2m 뭐 구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죠? 하지만 얘가 탁 올라가서 정지하는 높이는 뒤에다 자를 대면 순간 딱 정지하니까 그때 눈금 읽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다고 높이가 얼만큼인지 높이를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있죠.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전체 m, 이건 전체 m이죠. 전체 m. v는 모르지만 v 제곱이 있어요, 그죠?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서 이제 멈추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로 바뀝니다, 그죠? h로. 그럼 이때 h는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안다고. 여기 넣어서 vf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서 vf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vf를 계산해서 여기다 다시 넣으면 vf를 넣으면 총알의 속도 v1이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총알의 속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알이 너무 빠르니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예전에 요즘에 없는 CSI 알아요? CSI? 이런 드라마 보는 사람 있어요? 이거 9세대인데 이거 보면 그죠? CSI 시리즈가 되게 많지. 마이애미 CSI, 뭐 뉴욕 CSI 되게 많잖아요, 그죠? LA도 있나요? LA가 없어갖고 아마 따로 만들었지. 괜찮은 걸로. CSI가 맞죠? 이거 보면 막 과학 수사, 그치? 이게 과학 수사인가 그렇죠? 예. 과학 수사 이 형사들이 공무원들이 그죠? 총알의 속도 얼마인지 뭐 사제총이 있어 사제총이 있으면 이 총알의 속도가 얼마인지 이걸 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무토막에 넣어서 발사해봐서 얼마큼 올라가는지. 안 그러면 총알이 너무 작고 빠르기 때문에 이걸 뭐 속도 측정기 뭐 이렇게 측정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자동차는 측정이 되잖아, 그죠? 자동차는 쫙 스피드건으로 보면 속도 금방 나오지만 총알이 뭐 보이나, 그죠? 총알 속도 측정하려다가 총알 맞아 죽게, 그죠?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물속에는, 그죠? 물속에 탁 발사해서 물속에서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가지고 총알의 속도가 얼마인지도 뭐 알 수 있고. 물속에서의 궤적은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에요. 물 때문에, 그죠? 물 때문에. 그러면 그 모양을 보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알의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다. 요거 계산하는 식, 요거 알아두세요.